한국 공항이요. 도쿄, 오사카, 상하이도 거절했는데 한국에서 열어준다고요? 237명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에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화재, 유압 손상, 항법 장치 마비. 도쿄가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오사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타이베이가 외면했습니다. 상하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규정상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연료 40분. 마지막으로 시도한 곳이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5초 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 공역이 열렸습니다. 23편의 민간기가 공중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비웠습니다.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48m 오차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5분 만에 237명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200명의 동료, 평가관들 앞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항공안전평가기구 수석 평가관 제임스 코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다가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전 9시 저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번 출장의 목적이 적혀 있었죠. 아시아 태평양 주요 공항 비상대응 시스템 재평가 국제항공안전평가기구 IASA 전 세계 공항의 안전 등급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의 수석 평가관 제임스 코엔이었습니다. 25년 경력, 200개 이상의 공항을 평가해온 전문가. 사람들은 저를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평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까다롭다는 건 정확하다는 뜻이니까요. 이번 출장은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안전평가관 회의 참석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죠. 최근 5년간 급성장한 아시아 공항들의 실제 대응 능력은 인프라 규모와 일치하는가? 출장 전날 밤 본부의 동료 평가관 존 메슨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존이 물었죠. 제임스, 인천은 어떻게 볼던가? 작년에 B+ 등급 받았는데 상향 검토 요청이 들어왔더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인프라는 인정하지. 최신 시설, 넓은 활주로, 화려한 터미널. 하지만 실전은 다른 문제야. 존이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인천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서비스 평가. 그건 면세점 많고 라운지 좋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를 봐야 해. 아시아 공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규모는 크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성은 부족해. 매뉴얼에 없는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하지.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또 시작이군. 아시아 공항 편견.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편견이 아니야. 데이터야.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 비상 착륙 케이스 23건을 분석했어. 그중 18건에서 초기 대응 지연이 발생했고 6건에서는 매뉴얼 미비로 혼선이 빚어졌지. 특히 한국은 어때? 2019년 부산 김해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때 소방차 도착까지 12분 걸렸어. 국제 기준이 5분인데 말이야. 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자네 보고서대로 하게. 하지만 언젠가 자네 그 확신이 깨지는 날이 올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25년간 안 깨졌는데 이제 와서 깨지겠어.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탑승과 앞. 저는 싱가포르 항공 SQ12편 탑승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행. 비행시간 6시간 40분. 저는 비즈니스석 12A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노트북을 꺼내 이번 회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허브공항의 과대평가 위험성. 저는 그 제목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전 11시 2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순조로운 이륙이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기 전까지 한숨 자려고 했죠. 창밖으로 남중국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난기류 하나 없는 완벽한 비행 조건. 저는 이런 날씨를 좋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화로운 하늘. 오후 1시 15분쯤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있었죠. 연어 필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기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포크가 접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난기류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맑은 하늘인데 난기류라니. 그리고 5초 후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방금 2번 엔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엔진을 정지하고 단일 엔진으로 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엔진 정지. 25년 경력 동안 실제로 겪어본 적은 없었지만 이론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여객기는 단일 엔진으로도 충분히 비행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왜 갑자기 엔진이 멈췄을까? 객실 곳곳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승무원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날개 아래 엔진이 보였습니다. 멈춰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기체는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죠. 역시 괜찮은 거야.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기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앞에도, 옆자리에도, 모든 좌석 위로. 그리고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방송을 탔습니다. 승객 여러분,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 하강을 시작합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압력 손실. 이건 엔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고무줄을 머리 뒤로 당겼죠. 차가운 산소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객실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성들의 비명,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 237명의 승객이 동시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기울었습니다. 급강하였습니다. 위가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던 수평선이 비스듬해졌습니다. 고도계를 볼 수 없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인 비즈니스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5분 후 기체가 수평을 되찾았습니다. 고도를 낮춰 압력을 안정시킨 겁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번 엔진 화재로 인해 유압 시스템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한 번 엔진은 정상 작동 중이나 항법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쯤일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타이베이 타오이안, 아니면 오키나와 나, 또는 도쿄 나리타. 비행 시간으로 40분에서 1시간. 유압 시스템 손상의 항법 장치 오류.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료는 괜찮을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기장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추가 상황입니다. 연료 게이지에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잔량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비행기. 항법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행기. 유압 시스템이 손상된 비행기.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이런 상황을 평가해왔습니다. 보고서로,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로. 하지만 직접 겪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옆자리 일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항공 쪽 사람 같은데 우리 살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로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하나, 유압 손상, 항법 오류, 연료 불명, 생존 확률은 40% 미만. 하지만 그 확률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죠. 기내 방송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승객용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실 무전이 실수로 기내 스피커로 송출된 겁니다. 도쿄 관제, 여기는 싱가포르 항공 SQ-12.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두 번 엔진 화재 후 유압 시스템 손상, 항법 장치 오작동, 연료 잔량 불명. 즉시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메이데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기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항공 비상 신호. 생명이 위험한 상황.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에 추락하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온, 충격, 그리고 구조 시간. 모든 변수가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5년간 항공 안전을 평가해온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죽음을 마주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전기에서 일본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SQ-12 도쿄 관제입니다. 메이데이 접수했습니다. 현재 귀 항공기 위치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아시아 최대 규모 공항 중 하나. 제가 B+ 등급을 준 곳이었죠. 30초 후 대답이 왔습니다. SQ-12 현재 귀 항공기는 오키나와 동쪽 약 280km 지점입니다. 도쿄까지는 약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기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쿄 관제, 연료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더 가까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SQ-12 유감입니다. 현재 도쿄 지역 강풍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항법 장치가 손상된 항공기를 수용할 안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활주로 폐쇄로 인한 공항 운영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른 공항으로 우회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거절한 겁니까?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쿄 관제, 저희는 237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도쿄 관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SQ-12 저희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안전 매뉴얼상 수용 불가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또는 타이베이를 권고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이해했습니다. 규정상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즉시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관제, 여기는 싱가포르 항공 SQ-12. 메이데이 상황입니다.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2분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SQ-12 대단히 유감입니다. 현재 저희 공항은 활주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개 활주로 중 2개가 부분 폐쇄 상태입니다. 비상 상황 항공기를 수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사카 관제, 저희는 237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오사카가 대답했습니다. SQ-12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이베이나 다른 공항을 시도해 보십시오. 주파수가 끊겼습니다. 저는 옆자리 일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죠. 기장이 다시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타이베이 타오양 관제, 여기는 싱가포르 항공 SQ-12. 메이데이 상황입니다. 이번엔 중국어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SQ-12 타이베이 관제입니다. 메이데이 접수했습니다. 기장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대답이 왔습니다. SQ-12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타이베이 지역에 태풍 영향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측풍이 초당 25m를 넘고 있습니다. 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항을 시도하십시오. 저는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3곳이 연속으로 거절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장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상하이 푸둥 관제, 여기는 싱가포르 항공 SQ-12. 메이데이 상황입니다. 거의 1분 후에야 중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가 들렸습니다. SQ-12 상하이 관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외국 민간 항공기의 비상 착륙을 승인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법 장치 손상 항공기는 군사적 민감 구역 통과가 필요한데 이는 상급 기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장이 절규했습니다. 상하이 관제, 저희는 지금 하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하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SQ-12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전기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첫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지 35분이 지났습니다. 네 곳의 공항이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타이베이, 상하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항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객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죠. 사람들이 체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이런 규정들을 옹호해왔다는 것을.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하향 조정. 그런데 지금 그 규정들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규정은 맞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이 아이러니. 기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 주요 공항들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른 공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죽는 거야? 옆자리 일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전문가라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 추정 잔량 40분.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최소 50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든 저희를 받아줄 공항 없습니까? 237명이 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무전기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인천국제공항. 제가 B+ 등급을 준 그곳. 규모만 크고 실전은 의문이라고 평가했던 그곳.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인천 관제, 여기는 싱가포르 항공 SQ-12.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엔진 화재 및 시스템 손상으로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응답 바랍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거절하겠지. 도쿄처럼 매뉴얼을 핑계로, 오사카처럼 시설을 이유로. 제가 평가한 대로라면 그럴 겁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옆자리 일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여기도 안 받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SQ-12 여기는 인천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죠. 교신 명확히 수신했습니다. 상황 파악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유도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천 관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작동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고도계, 속도계, 수평 지시계만 살아 있습니다. 자이로 컴퍼스도 응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자이로 접근으로 진행합니다. 기장님,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쿄 관제의 사무적인 거절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사람은 우리를 떠넘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장이 물었습니다. 인천 관제, 저희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항법 장치로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레이더로 확인 중입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SQ-12 현재 위치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남쪽 약 320km 지점입니다. 현재 방향 유지하시면 45분 내 인천 도달 가능합니다. 45분. 연료 추정 잔량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장님,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빠르게 주고받는 한국어. 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15초 후 관제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SQ-12 방금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귀 항공기를 위해 서해 군사 공역을 개방했습니다. 민간기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귀 항공기 전용으로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사 공역을 열었다고요? 15초 만에요. 기장도 놀란 듯했습니다. 인천 관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군사 공역 통과가 허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선 항로 진입하십시오. 이 경로를 사용하시면 비행 시간이 약 20분 단축됩니다. 20분.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분이면 연료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관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장님, 현재 인천으로 진입 중인 모든 항공기에 공중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23편입니다. 인천 하늘을 비워놨습니다. 귀 항공기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비행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3편의 민간 항공기를 공중에서 대기시켰다고요? 수천 명의 승객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한 대를 위해서요? 도쿄는 절차와 규정을 핑계로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공항 운영 차질을 걱정했죠. 그런데 인천은 23편을 멈춰 세웠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를 우리를 위해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공역 개방, 민간 항공기 전체 대기. 이건 단순한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결단이었죠.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천 관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제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착륙한 후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 지시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기장님,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기장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옆자리 일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리던 그 느낌도 잦아들었죠. 객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유도를 시작합니다. 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천재 고도와 방향 유지하십시오. 30초 후에 명령 내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푸른 바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방향이 생겼습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의 방향이. 물론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여전히 빠듯했고 유압 시스템은 손상된 상태였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규모만 크다고 했죠. 실전 대응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15초 만에 군사 공역을 열었습니다. 23편의 비행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관제사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SQ-12 30초 경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우선에 시작하십시오. 기장이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손상된 상태라 조종관이 무겁게 느껴졌죠. 선회 중입니다. 기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유지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초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관제사는 차분하게 숫자를 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비행기가 얼마나 돌았는지를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 자이로 컴퍼스 없이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12, 13 선회 중단. 지금 기수 고정하십시오.
기장이 조종관을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현재 중심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기술을 오른쪽으로 이도만 수정해 주십시오. 기장이 되물었습니다. 이도요. 계기 없이 이도를 어떻게 맞춥니까? 관제사가 대답했습니다. 기장님, 속도계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속도 유지한 상태에서 조종관을 아주 살짝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오른쪽으로 미십시오. 3초간 유지 후 원위치 하십시오. 기장이 지시대로 했습니다. 조종관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움직이고 속으로 3초를 센 뒤 다시 중앙으로 돌렸죠. 좋습니다. 수정됐습니다. 현재 중심선 정렬 상태입니다.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관제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 화면만 보고 우리 비행기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손가락 한마디, 3초 같은 인간의 감각으로 번역해서 전달하고 있었죠. 기장이 물었습니다. 인천 관제, 당신 혼자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관제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여기 저 말고도 4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한 명은 레이더 모니터링, 한 명은 기상 데이터, 한 명은 활주로 상태 체크, 그리고 한 명은 제 계산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장님은 조종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저는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키보드 소리,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한국어, 종이 넘기는 소리. 인천 관제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SQ-12 고도 체크합니다. 현재 고도 수치 알려주십시오.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18,000피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강화 시작합니다. 분당 800피트 속도로 하강하십시오. 10,000피트까지 내려가면 수평 비행 전환하십시오. 기장이 조종관을 살짝 앞으로 밀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구름 속인지 바다 위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 속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관제사의 목소리 하나만을 믿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장이 말했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추정 잔량 25분입니다. 인천 관제, 연료 상황 급박합니다.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인천까지 약 180km입니다. 25분 내외로 도착 예상합니다. 25분. 연료도 25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1분만 늦어도, 바람이 조금만 강해도 우리는 추락합니다. 그때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기장님, 걱정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 공군 공중급유기를 띄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귀 항공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공역 개방, 민간 항공기 대기, 그리고 이제는 공군 급유비까지. 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천,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관제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장님, 저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비행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 비행기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관제사가 덧붙였습니다. 기장님, 지금부터 최종 접근 시작합니다. 10,000피트에서 수평 비행 전환하시고 제 다음 지시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옆자리 일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덕분에 창밖으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반짝이는 불빛들.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빛이었습니다. 땅의 빛, 사람들의 빛. 저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간 평가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시설을 봤습니다. 활주로 길이, 소방차 대수, 터미널 크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오자 인천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유도등이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활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SQ-12 활주로 시각적으로 확인되십니까?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인됩니다. 유도등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모든 유도등을 최대 광도로 켜놨습니다. 기장님, 저 불빛만 보고 내려오십시오. 저는 창밖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활주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양옆으로 수십 대의 차량이 빨간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지원 차량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있었죠. 기장이 물었습니다. 인천관제, 활주로 옆에 차량들이 보입니다. 저게 다 뭡니까? 관제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상 비상 대응팀입니다. 소방차 18대, 구급차 9대, 의료진 45명, 그리고 활주로 복구팀까지 전부 대기 중입니다. 기장님이 착륙하는 순간부터 모든 지원이 시작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방차 18대요. 구급차 9대요? 의료진 45명요? 그때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기장님,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 항공기의 랜딩기어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착륙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기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랜딩기어 레버를 내렸지만 계기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장님, 랜딩기어 표시등 응답 없습니다. 실제로 내려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인천관제, 랜딩기어 상태 확인 불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장님, 활주로 상공을 한번 저공 비행으로 통과해 주십시오. 저희 지상팀이 육안으로 랜딩기어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장이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 위를 스치듯 지나갔죠. 창밖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우리 비행기 밑바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SQ-12 확인됐습니다. 랜딩기어 3개 모두 전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방 바퀴 하나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착륙 시 충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기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기장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활주로의 소화 폼을 살포하겠습니다. 마찰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분 후 착륙 허가 내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소방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 양옆에서 하얀 폼을 뿌리기 시작했죠. 활주로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착륙할 길 위에 안전의 카펫을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실의 승객들이 떠올랐습니다. 237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죠. SQ-12 착륙 허가 나왔습니다. 활주로 34L, 바람 북서풍 초속 8m. 기장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오십시오. 기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기체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옆자리 일본인도 같은 동작을 했죠.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후방 바퀴가 먼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묵직한 충격이 기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좌석에서 튕겨 오를 뻔했죠. 그리고 1초 후 전방 바퀴가 내려앉았습니다. 기기기.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방 랜딩 기어가 버티지 못하고 접혀버린 겁니다. 기체의 앞부분이 활주로에 처박히듯 내려앉았고 불꽃이 창밖을 수놓았습니다. 객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절규, 그 모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주황빛 불꽃이 활주로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활주로를 미끄러지고 있었죠.
속도는 여전히 빨랐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 저 멀리서 빨간 불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 양쪽에서 우리 비행기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이죠. 기체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살포해둔 소화폼이 마찰열을 잡아주고 있었죠. 불꽃이 하나둘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여전히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48m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죠.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기체가 멈추자마자 소방차들이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각도로 접근하며 기체 하부를 향해 하얀 냉각제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찰로 달궈진 동체에서 뿌연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달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본능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계를 봤습니다. 기체 정지 후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 237명 전원이 안전지대로 대피 완료되었습니다. 5분. 교과서에도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상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죠. 누군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을 버스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탔던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 있었죠. 기수 부분이 땅에 닿아 있고 소방차들이 여전히 냉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 237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리고 모두 살아서 내렸다고.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인천공항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새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터미널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 통역사, 공항 직원들, 그리고 빨간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까지. 새벽 4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 걸까요?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죠. 승객분이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일단 의료팀에서 간단히 체크받으시고 휴게 공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임시 의료 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늘어서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승객들을 한 명씩 진찰하고 있었죠.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되고 준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 손등에 긁힌 자국을 소독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따뜻한 차 드시고 좀 쉬세요. 저는 의료 구역을 둘러봤습니다. 한 노신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불안정한 호흡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 한 명은 울다가 지쳐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의료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승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5분 만에 트리아지를 끝낸 겁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한 공항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SQ12편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인천공항 내 호텔 객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내일 대체 항공편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식사와 세면 도구도 객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료 호텔이라고요? 저는 가까이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항공사와 정산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승객분들이 편히 쉬시는 거예요.
비용 문제는 사람이 쉬고 난 다음 얘기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가 운영 차질을 걱정하며 우리를 거절했을 때 한국은 비용 따위는 나중 문제라며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곰돌이 인형들이었죠. 한 아이가 인형을 받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울기만 하던 그 아이가 자원봉사자가 아이 어머니에게 담요와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절차가 아니다. 매뉴얼에는 비상 착륙 승객에게 곰돌이 인형을 주라고 적혀 있지 않다. 이건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다. 규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저는 25년간 규정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일본인 승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코엔 씨, 당신 항공 전문가라고 했죠? 이게 정상입니까? 새벽 4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본 그 어떤 공항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한국은 예외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평가는 어땠죠? 한국 공항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B+였습니다. 규모만 크고 실전은 의문이라고 썼죠.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평가 기준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호텔 객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천으로 온다는 걸 알고 얼마나 시간이 있었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45분이요. 관제탑에서 연락받고 45분 만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45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방차 18대, 구급차 9대, 의료진 45명, 호텔 237실, 자원봉사자, 통역사, 그 모든 것을 45분 만에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황은 예고 없이 오니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이, 사람이, 마음이. 도쿄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거절했습니다. 오사카는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5분 만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차이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진 화재, 4곳의 거절, 인천의 수락, 군사공역 개방, 23편의 대기, 노자이로 접근, 48m 오차, 5분의 대피, 45분의 준비. 그리고 새벽 4시에 웃고 있던 자원봉사자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긴급 재평가 보고서.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호텔 객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반쯤 완성된 보고서가 떠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평가관으로서 보고서는 수없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상대응 시스템 긴급 재평가 보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 평가관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기존 평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본인이 탑승한 항공기의 비상 착륙을 통해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재 B+ 등급은 실제 대응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제 25년 경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써왔던 모든 평가 기준을 뒤집는 거죠.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237명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계속 썼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속도.
비상 상황 접수 후 15초 만에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군사 공역을 개방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즉각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시스템 유연성. 인천 진입 예정이던 23편의 민간 항공기의 공중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서까지 한 대의 비상 항공기를 최우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매뉴얼을 넘어선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셋째, 기술적 대응 능력. 자이로 컴퍼스 없는 노자이로 접근을 5개 팀이 동시 작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초단위 유도, 손가락 한마디 조정 같은 인간 중심 커뮤니케이션으로 기계를 대신했습니다. 넷째, 지상 대응 속도. 착륙 후 5분 만에 237명 전원 안전 대피 완료. 부상자 제로. 이는 국제 평균 12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소방차 18대, 구급차 9대, 의료진 45명의 완벽한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섯째, 인간적 배려. 새벽 4시 임시 의료 시설 가동, 호텔 237실 무료 제공, 자원봉사자 동원. 이는 규정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불시착했던 그 활주로가 지금은 평화롭게 다른 비행기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활주로 위에서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본 평가관은 인천국제공항을 AAA 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37명 전원 생존, 부상자 제로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15초 국가 결정, 5분 완벽 대피, 48m 오차의 정밀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존 메슨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 자네 말이 맞았네. 내 확신이 깨지는 날이 왔어. 그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네. 규모만 큰 게 아니었어. 실전 대응이 의문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본 그 어떤 공항보다 완벽했어. 나는 25년간 잘못 평가해왔던 것 같아. 시설을 봤지. 시스템을 보지 못했어. 숫자를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지. 인천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서였죠. 대체 항공편이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다른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어젯밤 죽음의 공포를 함께 겪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엔 이제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엔 씨. 돌아보니 어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일본인 승객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틀린 평가만 했죠. 우리를 살린 건 한국 사람들입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어제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 새벽에 의료 지원을 했던 간호사 몇 명, 그리고 공항 직원들. 그들은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듯이.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다음엔 더 좋은 일로 한국에 오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일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터미널, 친절한 직원들, 효율적인 시스템.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공항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이곳의 진짜 인프라라는 것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추신. 본 평가관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공항을 평가하는 기준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규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년간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저장하고 본부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ASA 본부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200명의 동료 평가관들이 앉아 있었죠. 전 세계에서 모인 항공안전 전문가들, 저와 같은 사람들, 규정을 믿고 매뉴얼을 따르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싱가포르 항공 S92편 비상 착륙 사례.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저도 타고 있었습니다. 평가관으로서가 아니라 승객으로서.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도쿄 거절, 오사카 거절, 타이베이 거절, 상하이 거절. 4개의 큰 빨간 X 표시. 저는 설명했습니다. 4곳의 주요 공항이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 시설 부족, 규정상 제한. 전문가인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천국제공항 수락. 큰 녹색 체크 표시. 그리고 15초, 23편, 45분, 5분, 48m라는 숫자들. 저는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달랐습니다. 15초 만에 군사 공역을 개방했습니다. 23편의 민간기를 공중 대기시켰습니다. 45분 만에 모든 지상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착륙 후 5분 만에 237명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48m 오차로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평가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코엔, 그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노자이로 접근, 5개 팀 동시 작업, 소방차 18대, 구급차 9대, 의료진 45명.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준비된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평가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작년에 B+ 등급을 받았지 않나? 당신이 평가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시설을 평가했습니다. 활주로 길이, 소방차 대수, 터미널 크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도쿄는 매뉴얼에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규정상 맞는 말이었죠. 오사카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타이베이는 기상이 나쁘다며 거절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하이는 규정이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인천은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규정 준수율입니까? 시설 보유 현황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까?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가해야 할 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느냐입니다. 규정입니까? 사람입니까? 슬라이드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AAA 등급 권고. 근거. 237명 전원 생존. 부상자 제로.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대응. 저는 말했습니다. 본 평가관은 인천국제공항을 AAA 등급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인천 케이스를 국제 표준 모델로 삼을 것을 건의합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 베테랑 평가관이 물었습니다. 코엔, 자네 출장 가기 전에 뭐라고 했지?
한국은 규모만 크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고.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은 인프라만 크다는 편견. 그 편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또 다른 평가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평가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설 평가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평가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 시스템의 유연성,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문화, 그리고 규정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인천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지, 사람을 거부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배웠습니다. 진짜 안전은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은 이걸 증명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AAA 등급 상향 안건. 200명의 평가관 중 198명이 찬성했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코엔 평가관, 축하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식으로 AAA 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케이스는 앞으로 우리의 표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인천공항의 모습이 떠올랐죠. 새벽 4시에 웃고 있던 자원봉사자들, 우리를 위해 하늘을 비워준 관제사, 45분 만에 모든 걸 준비한 공항 직원들, 그리고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존 메슨이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자네 대단한 일을 해냈네. 자네 확신이 깨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깨지더군. 저는 웃었습니다. 깨진 게 아니야. 존, 새로 배운 거지. 237명의 생명, 48m의 오차, 5분의 기적, 그리고 15초의 결단. 이게 한국이었어. 저는 평가하러 갔다가 평가당했지. 그리고 배웠어. 진짜 안전이 뭔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37명의 생명을 구한 한국의 시스템, 48m 오차의 기적, 그리고 15초 만에 내려진 국가적 결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